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가능성을 작년 여름부터 얘기했다고 하죠. 김민석 의원이.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언론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갖고 천착을 했더라면 보다 좀 깊은 취재를 통해서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왜 언론의 기능을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중에 경고 기능이 있잖아요. 환경 감시 기능. 예, 환경 감시 기능. 이것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괜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반성? 뭐 이런 것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취재해서 미리 막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결과론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예,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럴 만큼 신빙성 있는 의혹이라고 판단했는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아쉽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계엄 의혹을 취재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 전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으나 충분히 문제적이었던 대통령의 발언들.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다든지 예. 공산 전체주의라고 말한다든지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말들을 국무회의나 또는 그 연설문 뭐 이런 데서 발언을 했을 때 예. 저것은 좀 이상하다, 상식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연설 비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을 만나서 겸용 얘기를 했다더라. 그리고 왜 충암고 출신들이 만나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의혹은 가지만 그 당시에 예. 이걸 확정적으로 쓸 수는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은 좀 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성태 기자가 그때 좀 더 파고들었으면 또 상황이 건강. 딴 일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뭐 그렇죠. 그거를 뭐 알겠습니다. 못 알아내고 사전에 보도 안 했다고 비난하기에는 예.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로를 또 해주시네요. 저도 비서실장도 몰랐을 거를 비서실장도 몰랐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예. 저는 김현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 당시 언론이 파서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고위에 있는 정말 뭐 이른바 자기들 말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이 뭔가 꾸미고 있었겠죠. 이거를 현재와 같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언론이 알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설마의 문제로만 그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체계적 편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후들이 있었잖아요. 후보자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탐사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탐사 보도가 상당히 진척됐다면 저는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두 번째로는 민주당 비판에 올인했거든요. 대다수 언론은. 왜 또 음모론? 또 저거. 지금 계속해서 저기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근거도 없이 가져와가지고 하고 있다. 나름대로 정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나름의 비판에 대해서 왜 또라고 했을까? 예. 저건 이건 명백한 정파적 편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정파적 편향이 결합돼서 저는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전조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설마 이 21세기 또 4분의 1이 지나간 이 시점에 다른 데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뭘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게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에 반하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그냥 음모론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해가 돼요, 그거는. 예.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의 언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대통령이 일정한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몇몇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하는 음모론과 거기 시청자들이 다는 댓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우익 유튜브의 네트워크 이걸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예. 사실 그냥 대통령 싫어하는 놈이 대통령 비난하려고 하는 거라고만 취급을 했거든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편지도 하나 있어요. 대통령 내외 윤석열, 김건희. 자, 여러분들 기쁘시죠? 예.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이 이제 동아일보가 전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그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공소장에서 많은 의문이 나와요. 공소장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예. 근데 어느 언론도 그 공소장을 보고 남는 의문에 대해서 탐사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소장을 보면서 왜 여기 경호처가 하나도 안 나오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내란 준비 행위에 전부 다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몇몇 측근들이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밖에 나가서 싣고 들어오고 모든 동선에 다 경호처가 있는데 경호처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검찰에서는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왔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죠. 처음에 출발은 음모론이에요. 여기 뭔가 있을지 몰라. 파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사를 검색해보면 어느 레거시 미디어도 이 공소장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이 의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 실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언론은 진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 좀 현실적인 면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제가 뭐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의 발언, 다시 말해서 뭐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그 유튜브를 보면 잘 정리돼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화두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 그것이 그 얘기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건 뭐 주로 기존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됐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뭐 경찰에서도 했었고 중앙 어딥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재임 기간에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려는 의도 뭐 그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어떤 방식의 투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정선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을.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체포, 탄핵소추라는 여당의 위기를 맞아서 최소한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당성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훌륭하셨던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뭐 비빌 언덕, 극우 지지층을 비빌 언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다면서요? 예. 뭐 기사가 수백 건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강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는 오히려 욕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똑같은 소망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먼저 전한길 선생님 인사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그분이 뭐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수백 건씩 받아 쓰는 언론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좀 남습니다. 저도 너무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왜 받아 써줘야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회사 안에서 맨날 하는 일이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가이드 내는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아무 마이크를 대줘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이크를 대주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20년 넘게 온라인으로 속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속보를 띄우고 거기서 조회수를 가져가는 그걸로 영업을 해온 지가 2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가치 없는, 뉴스 가치 없는 데에는 마이크를 대주지 말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회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거 받아 쓰는 것보다 진짜 나쁜 보도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팩트는 틀리지 않는데 틀리지 않는 팩트를 교묘하게 취사 선택하거나 왜곡해서 지금 내란을 정당화하고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일어난 뒤에 시리즈 했어요. 법은 왜 짓밟혔나. 근데 1회가 야당의 입법 독재고 2, 3, 4회가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짓밟은 폭도는 어디 가고 부추긴 유튜버랑 목사님은 어디 가고 그거 뒤에서 뒷배가 돼준 정치인들 다 어디 가고 야당하고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이런 시리즈가 세상에 어떻게 이 시국에 나옵니까? 저는 이런 보도가 진짜 나쁜 보도라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